안녕하세요. 11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1장 유도계수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30장 패러데이 법칙과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인데요. 31장 전체를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자체 유도와 RL 회로 2절까지 정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어떤 고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고리를 둘러싼 영역을 통과하는 자속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속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그때 고리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또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 자속이 변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상황은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경우 면적, 각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회로 안에서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경우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로에 스위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또 저항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치인 기전력, 즉 전원 장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항과 기전력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스위치가 처음에 열려 있었는데 이 스위치를 닫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막 닫았을 때 이때부터 닫는 순간부터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평형 상태에 이르기까지 일단 스위치가 닫힌 상황을 고려해 보면 처음에는 전류값이 0이었다가 만약 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전류를 라지 I로 표기한다라고 하면 이 평형 상태의 전류 I가 될 때까지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I 값은 R분의 외부 저항 R분의 입실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 단자 저항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단자 전압과 그리고 외부 저항에 의해서 전류 라지 I가 결정되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대를 그동안은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해 본 적이 없는데 이 0에서 라지 I까지 변하는 시간대를 고려를 한다면 전류는 더 이상 상수값이 아니라 변하는 값이 될 겁니다. 즉, 이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데에 처음의 시간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구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만 도선을 조금 크게 그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이 도선의 경우 이 도선이 만들어내는 주변에 자기장이 있을 텐데 이 자기장 역시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기장이 전류가 변함에 의해서 함께 변하게 될 겁니다. 즉,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그때는 이 시간 자속이 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겠죠. 이때 유도 전류는 자기장이 생성되려는 걸 방해해주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 할 겁니다. 원래 생기려고 하는, 즉 흐르려고 하는 전류의 반대 방향이 되어야겠죠.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은 빨간색으로 표현한 자기장의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 또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기전력, 즉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방향성을 살펴보면 유도 기전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유도 전류의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처음에 흐르려고 했던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선 내부 자체에서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함으로 인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르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자체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이때 생겨난 유도 기전력을 자체 유도 기전력, 역기전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기전력이라는 말은 원래 도선이 가지고 있던 이제 기전력과 반대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그냥 자체 유도 기전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이 현상 자체를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 자체를 자체 유도 현상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 도선에 도선 내부 자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만약 그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되면 이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되고,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 라는 말은 자기 선속이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 라는 말과 같고, 자기 선속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것은 곧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었다 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즉, 도선 내부의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함으로 인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을 자체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이 자체 유도 현상이 우리가 배울 인덕터의 기초적인 물리 현상이 되겠습니다. 인덕터는 회로 내부의 소자 중에 하나인데요. 회로의 소자는 크게 세 가지 소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항, 그 다음 축전기,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인덕터가 되겠습니다. 이 인덕터가 지금 배운 자체 유도 현상을 토대로 해서 이 소자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체 유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회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자체 유도 현상을 정량적으로 즉 수식의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패러데이 법칙을 다시 한 번만 써볼 텐데요.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b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로를 그려서 자체 유도 현상을 이해할 때는 자기 선속이 물론 변하지만 자기 선속 변하는 거에 앞서서 그 원인이 전류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변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유도 기전력이 생기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자기 선속 대신에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변했느냐, 이 양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호는 역시 동일하게 마이너스일 거고, 전류가 변하는 걸 이제 방해하는 방향, 전류가 증가하고 있으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감소되고 있으면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형성이 되고, 그 기전력의 방향이 곧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게 이 마이너스 부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양쪽이 동일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은 자속이고 한쪽은 전류이기 때문에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아서 L이라는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L을 우리는 자체 유도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 자체 유도 계수는 회로 안에서 회로의 기하학적인 모양 또는 물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상수값인데요. 우리가 이 자체 유도 계수를 줄여서 그냥 유도 계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인덕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은 회로 내에서 이 유도 계수 인덕턴스 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패러데이 법칙의 이 식 자체에 집중해서 자체 유도 계수 값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덕턴스 또는 자체 유도 계수가 들어있는 식을 다시 뽑아서 써보면 입실로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식을 적을 때 유도계수라는 첨자를 또는 유도기전력, 이 유도자라는 첨자를 계속 넣고 있는데요. 처음 공부를 할 때는 헷갈리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긴 하는데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유도 기전력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패러데이 법칙의 식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의 마이너스 n dt분의 d5이라고 쓴 식과 이 식은 동일한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이 양쪽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유도계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분된 부분을 빼면 아니면 또는 양쪽을 적분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n5b는 li와 같아야 합니다. 즉 유도계수 L 값은 i분의 n-b로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문제에 따라서 유도계수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유도계수 자체를 물어볼 때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L 값을 마이너스 dt분의 di 이렇게 표현하고 입실론을 쓸 수 있습니다. 위의 식에서 그냥 L이라는 걸 왼쪽 항으로 정리했을 뿐이고요. 또 이제 자체 유도 기전력을 입실론 유도 기전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기호로 나타내서 입실론 L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는 자체 유도계수의 단위는 헨리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헨리라는 단위는 마지막 식에서 보면 볼트 그리고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 시간의 단위가 세크니까 볼트, 세크 퍼 암페어와 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도계수 값은 모든 회로에 존재를 할까요? 사실 회로에 존재하 안 한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회로에 솔레노이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가 있는 곳은 다른 회로 부분에 비해서 전류가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겠죠. 그럼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전류의 변화가 있다면 전류의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는 값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회로의 다른 부분보다 예를 들어 스위치가 있었는데 이 스위치가 순간적으로 닫혔을 때 다른 부분보다 이 솔레노이드가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소자, 그러니까 솔레노이드나 코일 같은 소자가 회로 내에 들어 있게 되면 다른 부분의 자체 유도 계수값보다 솔레노이드의 자체 유도 계수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회로 부분의 자체 유도 현상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솔레노이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 자체 유도 현상을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솔레노이드의 자체 유도 계수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은 저항도 비슷합니다. 어떤 회로에 저항이 있는데 회로가 있고 저항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회로 도선의 다른 부분에도 모두 저항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저항 소자가 있는 곳에 저항값이 굉장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도선 내부의 저항을 무시하고 소자의 저항만을 계산을 해왔던 것처럼 자체 유도 현상도 동일하게 솔레노이드 같은 이런 회로 소자가 가장 큰 유도 계수값을 가지게 될 거다. 즉, 더 많은 유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무시하고 이 소자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자체 유도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로에 솔레노이드가 들어있는 경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솔레노이드가 있을 때 이 솔레노이드 자체의 유도 계수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해볼 텐데요. 도선이 균일하게 감긴 원통형 솔레노이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이 솔레노이드는 반지름보다 길이가 굉장히 커서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는 비어 있어서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솔레노이드의 경우 자기장을 미리 계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장 값이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뮤제로 n
I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길이가 1m 그리고 단면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인 솔레노이드가 있을 때 이 솔레노이드의 유도 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계수 값은 앞에서 정리를 했던 것처럼 i분의 n 파이 b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파이 b라는 값은 ba 코사인 세타이고 자기장과 또 면벡터가 나란하기 때문에 코사인 0도에 해당이 되겠죠.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내부에만 존재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이고 또 면은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면이고 이 면 벡터를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장과 면 벡터는 나란한 방향이죠. 자,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우선 i는 그대로 두고 n번 감겨져 있는데 지금 문제에는 숫자가 다 주어져 있지만 우선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기호로 일단 나타내 보겠습니다. n은 그대로 두고 자기장은 얼마였냐면 뮤제로 스몰 n i였었죠.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면적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유도계 수값을 나타낼 때 표현했던 전류를 소문자 i로 표시했고 솔레노이드는 대문자로 표시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둘은 그냥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체 유도계수에서 제가 여기에 소문자를 쓴 이유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걸 그냥 강조해주기 위해서 소문자를 썼을 뿐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어떤 순간에 솔레노이드의 전류 i가 흐르면 그때 분모에 있는 i나 분자에 있는 i는 동일한 전류를 말하는 거니까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분모 분자에 있는 i는 지워주면 되겠고 또 자기장 계산할 때 나왔던 이 스몰 n 값을 좀 변형을 해주면 좋은데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L은 n 뮤제로 스몰 n a가 되겠죠. 이때 스몰 n 값은 어떤 것이었냐면 단위 길이당 전체 감수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L분의 뮤제로 라지 n제곱 a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솔레노이드의 자체 유도 계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라지 n 대신에 라지 n은 결과적으로 스몰 n 곱하기 단위 길이당 가문수 곱하기 전체 길이가 될 테니까 다음과 같이 식을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뮤제로 스몰 n제곱 그 다음에 l 곱하기 a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또 여기서 L 곱하기 A라는 것은 끝부분에 있는 LA는 부피에 해당이 되겠죠. 솔레노이드의 길이 곱하기 면적이니까 이 부분은 부피에 해당이 됩니다. 또 전이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부피라고 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레노이드의 자체 유도 계수값을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뮤제로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또 가문수가 지금 300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전체 가문수를 알려줬으니까 L분의 라지 n제곱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보통의 경우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하거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는 파란색으로 박스 친 두 번째 식을 이용해 보면 지금 전체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분모에는 1이 들어가고 가문수가 300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면적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면적은 단면의 넓이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단위만 좀 바꿔서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3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헨리가 되겠네요. 이어서 B번 문제를 풀어보면 전류가 50A/s의 비로 감소할 때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자체 기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체 유도 기전력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식을 기호로 이제 넣어도 되는데, 우리 지금 숫자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숫자를 가져다 넣으면 마이너스 3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dt분의 di가 얼마냐면 1초당 50A씩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는 것을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대략 정리하면 18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볼트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회로 내부에서 유도계수 값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솔레노이드의 유도계수 L 값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본격적으로 회로 안에 솔레노이드 같은 소자가 들어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회로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자를 생각해 볼 텐데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항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축전기가 있습니다. 축전기를 대표하는 물리량은 전기 용량이고 회로 내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자체 유도계수 값이 큰 인덕터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코일처럼 솔레노이드처럼 나타내려고 합니다. 회로 내부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인덕터라고 부를 수 있고 소자는, 그리고 이 인덕터를 대표하는 물리량 값이 인덕턴스라고 불리는 L값, 자체 유도 계수 값이 되겠죠. 이런 세 가지 소자들이 회로에 들어있을 수 있고, 이 세 가지 소자들이 어떤 식으로 회로 내부에서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회로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직류 전원이 있고 이곳에 R, C, 그 다음에 인덕터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전원은 직류 전원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교류 전원도 있을 수 있죠. 앞에 우리가 배운 것은 직류 전원이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도 직류 전원에 해당이 되죠. 직류 전원이자 그 다음에 R과 C와 L 이 세 가지 요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직류, 직렬, RLC, 보통 RLC라는 순서로 많이 쓰는데요. 직류, 직렬, RLC 회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병렬도 연결되어 있으면 병렬로 바꿔주면 되고 RL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RL 회로, 또는 LC가 연결되어 있다, 인덕터랑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LC 회로,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되겠죠. 교류의 경우에도 RLC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류 RLC 회로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회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공부할 부분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또 직류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RL 회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RL 회로를 하나 그려 놓았는데요. 그림과 같이 인덕터와 저항기 그리고 전지가 모두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또 변형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A로 연결했을 때 이때 스위치가 처음엔 열려 있었는데 열려 있다가 A로 탁 닫는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겠죠?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A로 탁 닫게 되면 갑자기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전류가 0에서 유한한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전류가 변화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한 거죠. 전류는 무조건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대한 전류값은 그럼 왜 궁금한 걸까요? 지금까지 회로 문제를 공부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항상 전류를 계산하려고 한다라고 했었죠. 전류를 알면 전력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전력값을 안다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공급해 줬을 때 이
장치가 인덕터 저항기라는 것이 어떤 전자장치일 텐데요. 이 전자장치들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회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회로를 분석한다라는 말 자체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목적은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에서 전류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류값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공식은 V는 IR이겠죠. 또는 축전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Q는 CV라는 식을 이용할 거고, 지금과 같이 인덕터가 들어있는 건 처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V는 IR로 쉽게 분석이 되지 않는 것들, 전류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키르호프의 법칙이었죠. 이 문제도 키르호프 법칙 중에서 지금 폐회로가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A 쪽으로 닫았을 때 닫혀진 회로는 이쪽 부분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분기점이 없으니까 전압 법칙을 이용해서 키르호프의 제2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력부터 써보면 기전력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내가 폐회로를 돌아가면서 써주겠다 생각해도 되고, 어차피 이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기전력밖에 없으므로 그냥 플러스 입실론,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는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 값으로 생각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덕터가 처음 나오는데 인덕터 양단의 전이차는 얼마인가 살펴보면 인덕터 양단의 전이차는 패러데이 법칙에서부터 마이너스 L dt분의 di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부호는 기전력과 반대 부호를 전부 사용해주면 되죠. 기전력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므로 전부 기전력과 반대의 부호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은 이 식 안에서 전류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식은 전류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급적 전류의 미분항만 왼쪽에 남도록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오른쪽에 두어서 적분해서 해를 구할 수 있도록 변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I 앞에 있는 상수 부분을 좀 없애서 보기 좋게 좀 바꿔보면 I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전체 식을 저항 R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R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I에 해당되는 부분을 X로 치환해서 찾는 방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I를 X로 바꾸게 되면 X 마이너스 이제 뒷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양쪽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dt분의 di는 dt분의 dx라는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r분의 l dt분의 dx는 0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RC 회로 공부할 때 이러한 유형의 미분 방정식을 풀었었는데요. 동일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x만 있는 항을 전부 왼쪽으로 옮겨 볼 텐데 먼저 dt분의 dx는 마이너스 1분의 rx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x끼리 모아보면 x분의 dx는 마이너스 1분의 r dt 이렇게 바뀌는 이제 적분이 가능하도록 식을 바꿔 주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분해서 x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쪽을 적분해보면 x분의 dx 때 x0부터 x까지 적분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오른쪽은 t0부터 t까지 적분한다 라고 하고 양쪽을 풀어보면 ln x0분의 x 오른쪽은 마이너스 1분의 t 여기서 x를 계산해야 하니까 양쪽에 exponential 함수를 취해주면
x분의 x0분의 x이니까 x0는 오른쪽으로 넘기고 exponential 마이너스 1분의 rt 이런 식의 해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x를 r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i로 두었으니까 r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i는으로 바꿔주고 x0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x0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위에 r분의 x 마이너스 i가 x였다면 시간이 0일 때 r분의 입실론은 상수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 마이너스 i 제로에 해당이 되겠죠. 시간이 0일 때 이게 x0인데 처음에 전류가 스위치가 열려 있었을 테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 x0는 r분의 입실론이 됩니다. 따라서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 식에서 전류 IT는 r분의 입실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경험을 해본 것처럼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시간 상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표현했을 때 타우에 해당되는 것이 시간 상수가 되죠. 여기서는 r분의 l이 시간 상수가 되겠네요. 앞서 이 인덕턴스에 해당되는 L 값의 단위가 헨리라고 했는데요. 타우의 단위가 지금 헨리 퍼 옴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헨리는 볼트 세크 퍼 암페어였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정말 그러한지 바꿔보면 볼트는 V는 IR이니까 암페어 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워져서 남는 것은 세크만 남게 됩니다. 즉 R분의 L을 계산했을 때 시간 차원만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시간에 대해서 전류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0일 때는 전류가 0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막 닫았을 때죠. 스위치를 처음에 열어놨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특정 값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느냐면 우리가 계산한 전류식에 시간 t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무한대 값은 0이니까 따라서 r분의 입실론이 전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됩니다. 식을 다시 적어보면 r분의 입실론은 전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인 거고 나머지 부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간 상수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 상수 값까지 그래프에 표현을 해볼까요? 시간이 타우일 때, 즉 시간이 r분의 l이 되는 순간 그때는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 r분의 입실론의 0.632배가 되는 곳 이게 바로 시간 상수의 의미였죠. 또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RL 회로인데 즉 저항과 인덕터만 존재하는 회로였죠. 저항이 있고 인덕터가 이렇게 있는 회로인데 이 회로에서 만약에 인덕터가 없었더라면 저항이 R이고 기전력이 입실론이니까 전류값은 얼마일 거냐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입실론이 될 겁니다. 즉 인덕터가 없었더라면 전류가 R분의 입실론으로 흘렀을 건데 인덕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런 식으로 0에서 R분의 입실론으로 쭉 이렇게 가는 게 인덕터가 없을 때인데 인덕터가 있으면 검은색 실선의 그래프의 형태로 전류가 변한다라는 말이니까 이만큼 지금 빗금친 이만큼 전류가 천천히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0에서 R분의 입실론으로 바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주는 것이 아니라 빗금친 부분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인덕터는 회로 내에서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전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주어서 그만큼의 시간 지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위치가 A 쪽으로 닫힌 경우가 아닌 스위치를 B로 한번 옮겨 볼까요? 스위치가 B로 옮겨가게 되면 더 이상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전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인덕터가 없었더라면 갑자기 전지가 사라지면 그냥 전류가 0이 되겠죠. 근데 인덕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라지려고 하는 전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겠죠. 방해한다는 건 조금 천천히 사라지게 그런 식으로 전류를 흘려주겠죠. 유도 전류가 생길 겁니다. 자, 이걸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스위치가 B로 옮겨졌을 때의 전류를 I0라고 하겠습니다. 이때의 시간을 0으로 두겠다라는 건데요. 이때는 앞의 문제에서 즉 스위치가 A로 닫혔을 때의 마지막 상황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겠죠. 충분히 A쪽이 충분히 놔뒀다라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현재 회로에 R분의 입실론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스위치를 B로 옮겼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류가 변화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일단 결과는 결과적으로 전류가 0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적어볼 건데 스위치가 A 쪽으로 있을 때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입실론 마이너스 IL 마이너스 L DT분의 DI는 0이었습니다. 여기서 입실론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남는 수식은 IR 플러스 L DT분의 DI는 0만 남게 됩니다. 이 식을 풀어서 이제 전류를 계산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L DT분의 DI는 IR 이렇게 식을 바꿔주고 다시 한번 I만 왼쪽으로 오도록 식을 바꿔주면 I분의 DI는 마이너스 L분의 R DT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양쪽을 적분하면 ln I0분의 I 마이너스 L분의 R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전류가 변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문자를 적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적어도 아무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I 값은 I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될 거고 I0 값이 얼마인지 우린 알고 있죠. R분의 입실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 이렇게 될 거고 시간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라고 하면 R분의 입실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인덕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시간에 대한 전류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시간이 0일 때 전류는 R분의 입실론을 가질 수 있는 최대값에 있었습니다. 만약 인덕터가 없었더라면 회로의 전류는 바로 0이 돼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없이 그냥 쭉 0의 전류를 가질 텐데 이렇게 인덕터가 있는 경우에는 전류값이 R분의 입실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익스포넨셜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에 전류값이 급하게 감소를 했다가 점점점 0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큼 전류가 바로 0으로 되지 못하고 시간 지연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인덕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로에 인덕터가 저항과 함께 들어있을 때 인덕터가 회로 내에서 어떻게 전류의 값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유도계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유도계수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